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소양과 문화 콘텐츠 과목 중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학 파트를 맡은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우신영 교수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한국 문학 전체 강의 흐름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인 권선징악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키워드인 환상을 거쳐 세 번째 키워드인 한을 지났죠? 오늘은 드디어 네 번째 키워드이자 마지막 키워드인 분단과 치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분단과 치유는 다시 폐허 위의 화전민과 트라우마 극복의 몸짓이라는 두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파트인 폐허 위의 화전민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맺히고 풀리고 다시 맺히고 라는 제목 하에 한의 두 번째 파트를 공부했는데요. 한국 문학 속에 형상화된 한이라는 정서의 구체상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을 통해 이별에 대처하는 독특한 한국적 자세를 맛보았고요. 또 영어나 일어로 번역될 수 없는 한국어만 표현할 수 있는 한의 정서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서정주의 시 신부를 통해서 남겨진 신부의 한과 그 한이라는 정서가 매운 죄로 승화되는 과정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폐허 위의 화전민이라는 소제목 아래 작품 휴전선과 비오는 날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들의 제목 들어보신 적 있나요? 박봉우의 휴전선은 휴전선이라는 우리 국토에 그어진 불행한 선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인데요. 꼭 이러한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겠느냐는 구절로 유명한 시입니다. 한편 비 오는 날은 끊임없이 비가 오는 풍경 속의 우울한 인간 군상들을 다루는 전후문학의 대표소설입니다. 한국의 50년대 문학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이죠. 먼저 박봉우의 시 휴전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한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알듯 말듯한 표현들이 잔뜩 있죠?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작품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작품 휴전선은 제목으로도 추론할 수 있지만 한국 현대사의 특정한 비극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비극인지 구체적으로 답해 볼까요? 그리고 유사한 상황을 다룬 다른 작품이나 작가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한국전쟁의 비극을 다룬 문학을 우리 전후문학이라고 총칭합니다. 전후문학은 195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전후세대 작가와 시인들의 작품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한국만이 경험하고 기억한 불행한 사건을 다루는 문학이니만큼 한국인의 고유한 심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후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작품들을 말씀해 드릴게요. 장용학의 요한시집, 그리고 손창섭의 잉여인간, 박경리 작가의 불신시대, 이범선의 오발탄 등이 대표작입니다. 이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주제를 이념적 차원에서 전유하려는 기성 작가들에 대항합니다. 대신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죽이는 인간 본연의 부조리함이라는 측면을 조명하죠. 그리고 그러한 근본적인 부조리에 저항하지 못하는 인간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를 표합니다. 그들의 작품이 대체로 냉소적이고 회의적이며 절망적인 까닭,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다시 휴전선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시의 탄생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전쟁과 분단의 직접적인 상처로 인해 문단도 대대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학사는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학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조응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전쟁과 분단이라는 기막힌 충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단 역시도 이에 대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혜성과 같이 등장한 존재가 바로 오늘 배울 작품, 휴전선의 시인 박봉우입니다. 그의 문학세계는 아주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동시대의 전쟁을 다룬 일반적인 시들과 차별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개인 서정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전쟁의 비참함을 단순하게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전자는 슬픔으로 일관하는 수준 낮은 시가 될 것이고 후자는 단순한 르포 문학에 그치겠죠. 그러한 쉬운 길을 가는 대신 박봉우 시인은 분단 문제를 시적 상징 속에 고도로 매개화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회 역사적인 문제를 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징적인 방법으로 돌파한 것이죠. 아까 낭송한 시에 등장했던 다양한 상징물들 기억나시나요? 산, 꽃, 천둥, 겨울, 화산처럼 유난히 반복되었던 상징들이요. 이러한 다양한 원형 상징에 바탕한 시어들은 독자들에게 풍부한 환기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한국의 전쟁만을 지칭하기보다는 폭력적인 세계 전반이 가진 부조리를 고민하고 이 시어들이 생명력을 환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어들의 원형적 상징성은 척박한 전후의 국토를 넘어 비참한 현실을 넘어 우리가 부단히 추구해야 할 인간다운 삶을 일깨우는 기능을 했죠. 우리 인상적인 구절들을 한 번 더 톱어볼까요?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독사의 혀라는 신선한 직유법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구절에서는 그야말로 선지자적인 정신과 예언적인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신인의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죠. 그는 젊은 시인이었지만 이러한 선지자적 정신이 담긴 식구들을 통해 당대인들의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이 구절 꽤 자주 반복되었죠. 쓰는가라는 개탄조의 운율로 인해서 독자들은 피가 끓었습니다. 격정적 수사와 개탄조 운율로 인해서 격앙된 독자들은 시로 인해 촉발된 문제의식을 삶 속에서 풀어내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뛰어난 시인 김광섭은 박봉우를 신춘문예 수상작으로 선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심사평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시인은 예감하고 있다. 이 예감은 바로 민족이 당면한 현실에 내포된 시인적인 것이다. 이는 마치 독일 시인 슐러가 그의 서풍부에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의 나팔을 불게 하라 라는 일절을 연상시키는 바가 있다. 이제가 등단한 애송이 시인에게 독일 시인 슐러와 유사한 위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광섭 시인은 휴전선이 단순히 전후 한국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특수한 시공간에 국한된 명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보다는 그 안에 내장된 세계문학적 가능성과 보편성을 지목한 것이죠. 참으로 뛰어난 시인은 뛰어난 시인을 알아보는 듯합니다. 같은 박봉우 시인의 시 나비와 철조망도 분단의 상흔을 노래한 뛰어난 시입니다. 우리 일부만 읽어볼까요? 벽, 벽. 처음으로 나비는 벽이 무엇인가를 알며 피로 적신 날개를 가지고도 날아야만 했다. 바람은 다시 분다. 얼마쯤 나르면 아방에 따시하고 슬픈 철조망 속의 안개.
자, 역시 뚜렷한 상징 처리가 돋보이죠? 나비는 처음으로 벽을 만났나 봅니다. 나비의 날개는 피투성이가 되었고요.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날개를 가지고도 나비는 계속 날 수밖에 없죠. 언젠가는 따스하게 안길 날을 기다리면서요. 고도의 상징들 해석하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 벽은 냉전 체제 아래 가로놓인 분단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비는 분단의 장벽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자유라는 추상적 관념을 표상합니다. 나아가 민족의 자존과 통일의 의지도 이 나비라는 상징을 통해 함축되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봉우 시인이 전후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는 대신 나비나 벽, 바람과 같은 원형 상징을 이용해 분단 현실을 노래한 까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고발이라는 쉬운 길을 두고 왜 상징이라는 어려운 길을 갔을까요? 현실에 대한 진단과 폭로 같은 즉각적인 방법은 일상 언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대화, 신문의 보도, 언론의 기사 같은 것들이 그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폭력성과 이러한 폭력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품고 살 수밖에 없는 희망에 대해 노래하기 위해서는 일상 언어가 아닌 특수한 문학 언어가 필요합니다. 시인은 문학이 가장 잘 말할 수 있는 방식, 즉 은밀하면서도 힘이 센 상징을 데려옵니다. 뛰어난 작가라면 자신이 느끼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서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각적 표상으로 간접화시킬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박봉우 시인은 일상적인 언어를 선택하는 대신 최대한의 의미를 농밀하게 압축시키는 상징에 기댑니다. 그리고 이 상징은 수용자에게 직설적 언어보다 더 깊고 넓은 울림과 떨림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구보다 변화구가 더 효과적인 것처럼 일상 언어보다 문학 언어의 간접성이 더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박봉우 시인은 전쟁 뒤의 참담한 세계를 온몸으로 견디며 상징의 세계를 통해 치유를 희구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전후 시를 보았으니 이번에는 장르를 바꾸어 전후 소설로 가보겠습니다. 전후 소설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작품. 그렇죠? 바로 손창섭의 비 오는 날입니다. 제목부터 다소 우울한데요. 비 오는 날은 1953년 발표된 작품입니다. 6.25 전후의 부산을 배경으로 동옥과 동욱남매의 불행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비가 오는 음산한 풍경서술로 시작하는데요. 이 비는 작품이 진행되고 끝날 때까지 수시로 내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 작품을 가르칠 때는 BGM으로 비 오는 소리를 틀어놓고 가르칠 정도랍니다. 이는 곧 작중인물들의 심경이나 작품의 분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는데요. 작품 일부를 읽어볼까요?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구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남매의 음산한 생활 풍경이 그의 뇌리에 영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구에게는 의뢰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어두운 방과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이상성격자 동욱과 동욱의 절망과 무기력을 그대로 나타내는 대목이죠. 그리고 작가는 이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통찰함으로써 음울한 시대적, 공간적 상황을 표출합니다. 어때요? 방금 작품 일부를 읽은 저의 낭독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표현을 혹시 찾으셨나요? 맞아요. 것이다 라는 특이한 종지형 문장이 무척 많이 등장하죠. 이 것이다의 잦은 등장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문체적 특징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 모두 철저한 무관심의 회색 공간을 방치하는 작가의 태도가 선연하죠. 작가는 이방인을 자처하면서 무기력한 시대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취합니다. 아무리 암담한 시대를 그렸다고 해도 부재하는 결말, 그리고 짐승스럽기만 한 인간들 때문에 이 작품의 한계 역시도 선명하게 지적됩니다. 뿌리 깊은 인간 불신이 타인과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구와 성장을 막아버린 거죠. 결국 손창섭의 소설은 관념의 외피를 벗지 못했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작가의 관념주의는 더 이상 지탱되지 못하고 작가는 절필을 선언합니다. 이후 일본으로 망명한 작가의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한 기자와 평론가에 의해서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작가의 한계라기보다는 너무나 엄혹했던 시대의 무게로 해석해야겠지요. 한편 이 작품은 단편 소설이 지닐 수 있는 상징적 속성들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단편 소설은 소설이지만 장편에 비해서 시적, 서정적 속성들을 많이 띠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목이나 인물의 설정,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상징적인 면모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공간이 띤 상징성부터 찾아볼까요? 작품의 배경이 되는 공간이 어디였죠? 맞아요. 전후의 불구적 현실을 축도로 표현한 비오는 판잣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판잣집에 비가 오면 당연히 비가 새겠죠? 그래서 언제나 축축하고 습내나고 곰팡이가 피는 곳, 그곳이 바로 당시 한국이자 인물들이 살아가는 판잣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물들이 띈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전후의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를 입은 불구적인 인간의 대표로서 동욱남매를 꼽을 수 있겠죠. 이처럼 전후 소설로서 손창섭 문학의 기조는 부정적인 인간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 오는 날을 비롯한 손창섭의 소설 속 인물들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몸과 마음이 모두 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가가 괜히 인물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때 문학 속 질병은 시대적 현실을 에둘러 암시하는 수사적이고 우회적인 전략으로 기능합니다. 즉, 아픈 현실을 아픈 인물로 상징하는 것이죠. 이처럼 문학 속의 질병은 문학의 현실 대응력을 조감하는 중요한 단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 같은 작가는 실화라는 작품 속에서 피골이 상접한 인물의 몸을 한참 묘사합니다. 근육이 없고 웃지도 못하는 잉크지는 약으로 지워진 인물. 이처럼 아프고 지워진 인물이 한국의 대표상인 것입니다. 전쟁과 같이 거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 작가는 본인이 겪을 질병을 작품으로 대신 겪게 됩니다. 헌데 이 손창섭 속 병인의 특성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아픈데 낫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의지의 부재는 생애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의지가 부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속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살 이유도 없지만 죽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산 것 같은 상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애매하고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인물들은 끊임없이 허우적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전후라는 한국의 현실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손창섭의 우울한 소설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비평가라면 이러한 손창섭 문학에 대해 어떤 평점을 달아주시겠어요? 각자의 평가를 내리기 전에 손창섭 문학이 발표되었던 당시, 당대 맥락 속에서 그의 작품에 쏟아졌던 다른 비평가들의 평가를 한번 경청해 볼까요? 전후 소설로서 손창섭의 작품들에 대해 많은 비평가들이 비난한 바 있습니다.
현실성이 박약하다는 지적도 작가로서는 뼈아픈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고요. 악취미적 데몬의 소행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한 비평가도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허무의 기생충 전람회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다소 충격적인 표현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작가의 악취미로만 이 전후 소설들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전후 현실에 전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해석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평자는 손창섭의 문학을 일컬어 장용학과 더불어 50년대 한국 문학의 스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손창섭이 등단하던 해 그가 작가로서의 출사표에 해당하는 당선 소감에서 뱉은 말을 알려드릴게요. 하고 많은 물건 가운데 왜 하필 인간으로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이 말만 들어봐도 그가 왜 50년대 문단의 스캔들로 불렸는지 실감하실 수 있겠죠? 인간을 물건들 중 하나로 대하는 태도도 놀랍지만 그 물건들 중에서도 가장 모멸스러운 물건이라 부르는 그의 염세주의는 실로 극단적입니다. 그의 작품 생활적의 병인 동주는 밥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상태로 표현됩니다. 그가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문구 보시겠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견딜 수 없이 뻐근한 상태. 이는 단순히 동주만의 통증이 아니라 전후의 한국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함께 알아야 했던 뻐근한 통증 아닐까요? 한편 전후의 현실에서 허무의 냄새만 맡았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려 새 시작의 향기를 선포한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인이 비평가 이어령 선생입니다. 이어령 선생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평론가로 서울대 재학 시절 이상론을 발표하며 일약 문단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그가 이상론을 발표하기 전까지 이상은 진지한 작가론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의 대표작인 화전민 선언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패배하기엔 너무나 많은 내일이 남아있다. 이 황야 위에 불을 지르고 기름지게 밭을 갈아야 하는 야생의 작업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화전민이다. 새 세대의 문학인이 항거해야 할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불구의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촉구하는 열정에 띈 목소리가 느껴지시나요? 이 선언의 기초에는 초토화된 전후 현실 위에 혼자 힘으로 섰다는 적자의식이 존재합니다. 적자란 말 그대로 붉은 아이, 갓 태어난 갓난아이를 뜻합니다. 신세대야말로 새 시대의 적자라는 것이죠. 성각한 지식인의 사명감과 계몽주의도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러한 계몽적 태도는 앞으로는 이광수의 계몽주의 문학, 뒤로는 70년대 민중문학과 문학사적으로 연결됩니다. 물론 이 화전민 선언 속에서는 현실 진단의 과격함, 그리고 사명감이 촉발하는 낭만적 열정이 감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문단의 새로운 경향을 예고하는 데는 부족함 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전후 문학이 지닌 특징과 한국의 그것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전후 한국 문학은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 감수성이 전후의 황폐한 상황이라는 한국의 현실과 맞물리면서 실존주의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존주의는 50년대라는 한국 분단 상황과 당대 지식인의 고민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문학론입니다. 이러한 전후 한국의 실존주의는 사르트르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실 참여를 중시하는 사르트르의 문학론에 집중했다는 것은 존재에 대한 문제가 현실인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관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대목이 한국 문학론에서 실존주의가 갖는 의미이자 특징입니다. 전쟁 이후 피폐한 지적 상황에서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사유체계와 문학적 경향은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호응 속에 수용의 폭을 넓혀갔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있었죠. 이처럼 다양한 입장들이 공존했던 것은 서구 이론의 추수만이 한국 문학의 방법론은 아니라는 독특한 자각이 있었음도 보여줍니다. 더욱 심화된 학습을 원한다면 이 시기 문학론을 대표하는 고석규, 김붕구, 이어령, 백철 등의 문학론을 찾아보시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폐허 위의 화전민이란 주제 아래 시 휴전선과 소설 비 오는 날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박완서와 이청준의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상처가 문학적으로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